통화 공급 과잉에 따른 통화발 인플레이션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데, 특히 그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경제의 자정작용이 약화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정작용의 약화를 넘어 완전 묵살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통화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이번 영상의 주제이다. 인플레이션이란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보통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정부의 통제가 벗어난 극단적인 속도, 일반적으로 한 달에 50%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단순히 50%라는 수치로 정의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50% 이상이나 오를 수밖에 없는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를 알아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요인으로 첫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둘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셋째, 통화 공급 과잉에 따른 통화발 인플레이션이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허니버터칩의 희귀성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는 것처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허니버터칩의 생산 비용, 가령 밀가루 값이 상승할 때 과자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는 경제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허니버터칩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추가 공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아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밀가루 값이 상승하면 신규 밀가루 생산업체가 시장에 참여하여 밀가루 값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통화 공급 과잉에 따른 통화발 인플레이션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데, 특히 그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경제의 자정작용이 약화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자정작용의 약화를 넘어 완전 묵살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통화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이번 영상의 주제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파헤쳐 볼 것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발생 구조는 특혜 대출을 통한 통합 팽창의 불공정성이 특징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박정희 정부 때 자행된 예를 사례로 살펴보자. 우선 박정희 정부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냐 하이퍼인플레이션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 그 발생 구조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상관없이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 그래프는 월드뱅크에서 추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연도별 광의통화 증가율 선형 그래프이다. 광의통화량의 증가율 추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를 보면 1960년대 광의통화 증가율이 70%를 넘어가고 있는데, 해당 기간의 그래프에서 광포함이 느껴질 정도이다. 저렇게 통합 팽창이 이루어지면 물가와 주택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런 통합 팽창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는데, 박정희는 삼선 개헌을 통해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물가 안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강남 아파트 추첨권을 매입하여 프리미엄을 붙여 재매각한 투기꾼이 구속되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은행 저축 통장을 만들어 오도록 하여 선생님이 검사를 하기도 했다. 성인들에게는 은행 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저축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분위기에서는 대출이 발생할 수 없고 통화량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통화량은 대출을 통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광의통화는 그래프에서처럼 저렇게 폭력적으로 치솟을 수 있었던 것일까? 저통화량 증가는 모두 재벌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해 줌으로써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 수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을 만한 경쟁력이 없었으므로 해외 시장에서 그들의 상품을 덤핑 수출함으로써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서 일부 손해를 벌충했다. 그러나 그 손해를 완벽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정부의 특혜 금리를 받아 부동산 투자를 했으며 부동산 투기 차익을 통해 손실을 완벽히 벌충하고도 남았다. 박정희 정부는 외자 도입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재벌들에게만 대출을 해주었던 것이다. 재벌들은 그 돈으로 전국 알짜배기 땅을 사들였고 공장 용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대부분 비업무용 토지 상태로 남았다. 그리고 나서 풀려나간 통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물가가 올라 시중금리도 상승했다. 하지만 재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저금리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통화가치의 엄청난 하락을 유발시켰고 저축자들의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특권그룹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 대출과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로비 활동과 비자금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당시 발생한 물가 상승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 커피 한 잔 가격은 무려 4,000원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00엔이고 중국에서는 30위안이다.
한중일 3국의 화폐 단위는 나라마다 발음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원이다. 통합 팽창과 물가 상승은 분명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했을 텐데 한국은 물가 오르는 속도도 빨리빨리인 것 같다. 이마저도 박정희 정부 시절 화폐 개혁 이후의 단위이다. 미국 커피값이 4,000달러라고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을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발생 구조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통화를 팽창시키는 방법이다. 간혹 국가 또는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명 착각이다. 민주주의와 현대 경제 시스템이 정착하기 이전인 전 근대 절대왕정 체제에서는 국왕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보유한 돈의 가치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이 일에 분개하고 투쟁했고 그 결과 국왕의 화폐 발행권은 입법에 의해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으로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고 그 편법을 활용하여 일명 정부가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말이 실현되었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다. 당시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19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23년 말까지 10조 배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1차적인 원인으로는 독일 정부의 재정 적자에 있었다. 독일 정부는 1차 대전 종전 후 전쟁비 조달,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전쟁 피해로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으므로 조세 수입은 급감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세입의 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막대한 국가 부채와 전쟁 배상금에 시달리다 결국 독일 정부는 파산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 아무도 독일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데 금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실패하자 독일 정부는 무이자 국채를 발행하고는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도록 강제하여 재정 수입을 마련하였다. 금리 부담이 없는 무이자 국채였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발행된 국채의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또 국채를 발행하여 상환하면 그만이었다.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직업도 집도 없는 노숙자에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었고 만기가 오자 또 대출을 해주어 기존 대출의 상환을 가능하게 해준 꼴이다.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 써버렸다는 표현은 이런 사태에 걸맞는 표현이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철저히 유린되어 정부의 신여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이 사태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철저히 금지되었고 이런 규정은 오늘날 이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당시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외에 박정희 정부 때 자행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인 대기업의 특혜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까지 사용되었다. 대기업을 지원해야 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명목이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와 1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정부의 역사적 사례처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치닫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 일단 중산층이 몰락하기 시작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물가 상승기를 등에 업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 어제의 세계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 체험 기록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몰락한 건물주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자산가라고 알려져 있는 건물주, 즉 임대소득자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한 끼 점심 식사비가 세입자와 계약한 1년 집세보다 비싸졌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임대소득자들은 버티다 못해 결국 건물을 팔아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진리이다. 당장의 식비가 폭등하기 때문에 현찰이 필요했고 내다 팔 수 있는 건 싹 다 내다 팔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산층들은 내다 팔 수 있는 재산은 모두 대기업에게 헐값으로 처분했고 대부분 극빈층으로 주저앉았으며 국가의 부는 대기업에게 집중되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은 인플레이션 개념들을 통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LBC, DC가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저축해놨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김씨는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아 4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 현재까지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김씨에게 있을 뿐 부의 편중 현상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아파트 값이 4억이 10억이 되면 저축자와 매입자 사이의 부의 비율이 50대 50에서 20대 80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축자는 눈뜨고 코베인 격으로 그들이 저축한 돈의 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때된 부는 단 한 푼도 그들에게 가지 않고 모두 채무자에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기자들은 이런 저축자들을 바보라고 조롱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박정희 정부와 독일에서 발생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종결되었을까?
일단 박정희 정부 때는 독일 정부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았다. 일명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방식, 그런 극단적인 방식까지는 치닫지 않았던 것이다. 대기업의 특혜금리도 결국 종결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학생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강력한 야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박정희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주화 투쟁이 최소한의 견제장치 구실을 했다. 또한 북한의 존재도 크게 작용했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사는 사회였다. 만약 남한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중산층이 모두 극빈층으로 몰락하면 민중봉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당시 남한을 지원하던 미국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패하지 않도록 당시 남한 정부에게 깊이 개입하여 심각한 물가 인상을 저지했던 것 같다. 당시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종결되었을까? 물가 상승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치달으면서 중산층이 가장 먼저 몰락했고 그 몰락하는 계층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종결 후 국부의 4분의 1을 보유하게 된 휴고 스티네스가 꽤 전통 있는 기업가들까지도 다 먹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제서야 똥줄을 타기 시작한 2, 3등 기업가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일치단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반대했다. 그제서야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집행했다.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중단된 이유는 정의가 승리했다기보다는 탐욕이 탐욕을 제압한 것인데 이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듯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양상으로 치달으면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부가 최상층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재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것뿐이다. 당신의 재산은 안전한가? 은행에 입금해놓고 금고에 재산을 숨겨놓는다고 당신의 재산은 안전할 것인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계속되는 물가 상승이 당신의 재산을 갉아먹는 순간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